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여러분, 선거 때만 되면 다들 그러죠. 세금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. 근데 왜 막상 끝나고 나면 바뀐 게 없는 것 같을까요? 오늘은 재정학의 바이블 이중구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왜 그런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, 정말 그렇죠. 뉴스만 틀면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. 세금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.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? 모두가 문제라고 하고 모두가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을까요? 오늘 강의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숙제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조세개혁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네 가지 거대한 벽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. 이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아,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벽부터 한번 보시죠. 여러분, 우리는 흔히 설계랑 개혁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하지만 백지 상태에서 아주 이상적인 집을 짓는 거랑 이미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, 이 둘은요,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. 이걸 그림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. 설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하얀 캔버스에 내가 원하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에요. 하지만 개혁은요, 수십 년, 아니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화가들이 덧칠하고 또 덧칠한 그런 복잡한 명화 위에 뭔가를 새로 그리는 것과 같아요. 기존의 그림도 고려해야 하고 또 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하죠. 시작부터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. 아, 교수님, 알겠는데 그럼 전체를 다 건드리지 말고 제일 문제되는 것 딱 하나만 콕 집어서 고치면 안 되나요? 와,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아주 위험한 두 번째 함정으로 이끌거든요.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차선의 정리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여러 문제가 막 엉켜 있을 때 좋은 뜻으로 하나를 딱 고쳤는데 이게 엉뚱한 부작용을 낳아서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을 살리겠다고 세금을 확 깎아줬더니 그 돈이 엉뚱하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집값만 폭등시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교재에서도 바로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. 생각해 보세요.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싹 다 바꾸는 혁명이 아니잖아요.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선의 정리, 즉 하나의 수술이 다른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이 이론이 현실 정치에서 정말 무섭게 작용하는 겁니다.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? 여기 다리 4개가 길이가 다 달라서 막 덜컹거리는 책상이 하나 있다고 쳐요. 그럼 여러분, 제일 심하게 흔들리는 다리 하나만 딱 잘라서 높이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? 운이 좋으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책상이 아예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. 조세개혁이 바로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장벽까지 넘어왔습니다. 부분적으로 고치는 건 위험하다? 그럼 이제 또 이런 똑똑한 질문이 나오겠죠? 교수님, 그럼 부분 말고 아예 그냥 손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엄청난 개혁, 그런 걸 하면 되잖아요? 네, 바로 경제학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변화,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입니다. 말 그대로 누구의 것도 뺏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와,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?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꿈꾸는 그런 목표죠. 자,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. 과연 조세개혁이 세금 제도를 바꾸는 일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 그런 파레토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? 안타깝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. 왜냐? 세금 개혁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. 세금은 결국 재분배거든요.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 더 내거나 아니면 모두가 누려야 할 정부 서비스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니까요. 이득 보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패자가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. 자, 그럼 논리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.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교수님, 그럼 누가 손해볼지 뻔히 알잖아요. 그럼 정부가 그 손해보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야,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죠?
네, 맞아요.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우리 재정학 교과서에도 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딱 나와요. 개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해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.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왜 현실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할까요? 이건 개혁 때문에 손해를 보는 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. 여기 가상의 시민 한 분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. 아니, 나는 이 세금 혜택 하나 믿고 20년 동안 은퇴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걸 없앤다고요? 그럼 내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?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. 현실에서 보상이 왜 어려운지 따져보면 정말 머리가 아파져요. 첫째, 도대체 누가 패자인지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거죠? 둘째, 그 사람들이 입은 손실의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나요? 20년의 기획이 틀어졌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될까요? 셋째, 그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 비용은 또 어마어마할 거고요. 결국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인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조세개혁이 왜 이렇게나 험난한 길인지 4개의 커다란 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.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조세개혁을 가로막는 4가지 거대한 장애물. 첫째, 백지에서 그리는 것보다 고치는 게 훨씬 어렵다. 둘째, 섣불리 한 군데만 고쳤다간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. 셋째,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생긴다. 그리고 넷째, 그 패자에게 완벽하게 보상해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. 바로 이 4가지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은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만약 어떤 세금 개혁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이 돼요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의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. 자, 이럴 때 이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?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죠.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아주 무거운 철학적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